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현직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윤리위 심의 저녁 7시부터 진행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의 재심 청구로 또 한 번 시끄러운 민주당에서는 친문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나이트 포커스에서 속내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하나 더 늘었죠. 주요 뉴스 먼저 보시고 오늘의 첫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6월 22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리 국민 한 명이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7월부터 영국, 독일 등 5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쟁점이 복잡해서 결론은 오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최대 경쟁자로 꼽혔던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다른 주자들 결단에 따라서 당내 세대 교체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서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원전 업계가 폐허가 됐다고 작심 비판하면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거진 초유의 경찰 고위직 인사번복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 전에 경찰청이 자체 공지를 해서 사달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근접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시는 연저점을 또 갈아치우는 등 금융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외 악재가 겹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 지수는 주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엔 탑재된 큐브 위성 4개를 이틀에 하나씩 사출할 예정인데 위성에서 위성이 사출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국민인데 정부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모두의 기정훈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스스로 원숭이 두창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입국하면서 37도의 미열과 인후통, 피곤함에 피부 병변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당국은 곧바로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A씨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차 PCR 검사와 2차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공항 검역대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를 통해서 안전하게 검역관과 또 병원에 인계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 중,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을 말합니다. 당국은 A씨와 비행기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은 중위험 접촉자들은 능동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먼저 입국한 외국인 한 명도 부산에서 의심 환자로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원숭이 두창이 아닌 수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의 모든 시군구에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하는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 등의 밀접 접촉 또는 성관계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최근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이 잇따를 위험성도 커졌죠.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 원숭이 두창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영국,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한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 유입된 건 입국자를 통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해외 입국자 방역을 완화하면서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유입이 급증할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잇따른 국가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좀 거쳐서 빈발하는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는 발열 감시를 좀 더 강화하겠다. 다만 최장 3주에 달하는 원숭이 두창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 같은 감시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후 의심 증상이 생기면 스스로 신고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열과 두통 등을 시작으로 발진이 생기고 이후 수포 등으로 진행하는 발병 특성을 잘 숙지한 뒤 입국 뒤 21일 안에 관련 증상이 보이면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을 갖는 만큼 코로나19처럼 입국자 전체에 대한 사전 진단 검사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밀접 접촉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접촉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위험이나 중위험 접촉자가 동의한다면 최종 노출일로부터 2주 안에 백신을 맞습니다. 당장은 국내 보유 중인 2세대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우선 국내 활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들여올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가야 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처럼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나친 공포감은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럽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로 축제가 많아지면서 원숭이 두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입국격리 등 방역 조치가 많이 풀렸고 모임과 인구 이동이 많아졌는데 결국 전파는 인구 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숭이 두창이 확산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전파 정도가 심한 질환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가 유입돼 대규모로 확산한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창선 대한인수공통감염병 학회장은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원숭이 두창이 크게 확산할 것이라는 과도한 우려나 공포감 조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미 50여 개국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던 WHO가 결국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포되면 역대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는 0.3%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usual situation, meaning even the virus is behaving unusually from how it used to behave in the past.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외국인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에서는 동성애 남성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7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집권 여당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곳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8명이 모여 이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윤리위에서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오후 8시 반쯤 이곳에 도착한 김철근 정무실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은 참고인으로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의혹의 쟁점은 진짜 김 정무실장이 회유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인데 이 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리위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실에 남아있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에도 있을 겁니다. 계속. 네. 공언했던 대로 이 대표는 현재 당 대표실에 머물고 있고 당 대표실 차원에서는 윤리위가 갑작스럽게 이 대표를 부를 경우를 대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초반 이 대표 측과 윤리위 간에는 이 회의록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여졌습니다. 이 대표 측이 회의 초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회의 도중 잠시 복도로 나온 이양희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 성접대 당사자로 거론된 측에서 이번 이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를 했었죠. 네,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건데요.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김소연 변호인은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접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들이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가석방이 되도록 힘써주겠다며 김 대표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느냐며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준석 대표 측은 YTN 취재진에게 김소연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윤리위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이 나오더라도 당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가 받는 의혹이 가볍지 않은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와 오늘 윤리위에서는 경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당장 오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과 대선 직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했던 윤상현, 구작은, 김병욱 의원의 징계 절차도 함께 논의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다시 둘로 갈라져서 종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들과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포기를 압박하는 등 당권 구도를 놓고는 치열한 기싸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은 성희롱 가해자라는 오명을 꼭 벗어나고 싶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철험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철험의 소속 의원들은 빨갱이 마녀 사냥이다, 정작 팬덤에 갇힌 건 박 전 위원장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본인 팬덤에 치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최강욱 의원 징계로 당이 또 두 쪽으로 갈라지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는 또 다른 불씨입니다. 대선 의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친문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힘을 실으며 이 의원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8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는 데다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도 계파별로 생각이 달라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못 박으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이란 폭탄 때문에 원전업계가 폐허가 됐다.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생산 라인이 멈춘 시기와 이유, 피해 규모 등 폭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진행해놓고 지금 스톱된 상태가 네,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 탈원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취소를 시키면서 한 4,900억 정도가 피해가 납니다. 윤 대통령은 단조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한 번에 17,000톤을 누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프레스가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조선시인 내 국내 원전의 재개 그리고 해외 수출의 원전의 핵심 소재를 저희 단종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정우 장관님도 오늘 다 약속하셨고. 이어진 20여 개 원전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한 사람들이 이 현장과 산업 생태계를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자리에선 한 발 나아가 원전업계는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표현하며 비상한 각오로 일감,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사 직전에 원전 산업에 물과 영양분을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면서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효과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과제에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명시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효율적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이 무려 1,000조에 달하는 원전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과감한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코레일은 규정을 어기고 직원 성과급을 700억 원 넘게 더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직원 7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가스공사는 기부금을 제멋대로 집행했습니다. 고삐 풀린 공공기관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재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직원 수는 꾸준히 늘어서 5년 동안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493조 원에서 583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며 부채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정부는 앞으로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재정 부실을 운영이 방만하기 때문이라고만 몰아가긴 어렵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지금의 국민 생활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권마다 평가 기준을 바꾸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달성을 위한 도구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 달성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원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매각하라는 주문도 나왔지만 무턱대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부채를 줄이겠다며 울산 신사옥 매각을 강행했다가 오히려 6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내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해명이 오락가락해서 논란을 더 키웠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에 가안을 공지해서 사달이 났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청 치안감 인사가 처음 언론에 공개된 건 저녁 7시 14분쯤. 통상 경찰 고위 간부 인사는 예고되는데 인사가 갑자기 이뤄진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런데다 인사 내용이 단 2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그리고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 인사가 번복된 치안감은 모두 7명입니다.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은 첫 인사 명단에 없었지만 두 번째 명단에선 중앙경찰 학교장으로 발령나기도 했습니다. 초유의 인사번복에 대한 경찰의 첫 해명은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 경찰청 인사실무자가 최종 본이 아닌 이른바 가안을 올리면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해명은 자정 직전에 또 달라졌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최종 본이란 통보를 받고 공지했는데 다른 최종 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정 공지하게 된 것이라고 정정한 겁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실수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치안감 28명 가운데 7명이나 번복되면서 이번 인사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경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단 한 번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사상 초유의 인사범벅 논란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 속에서 불거진 만큼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 그리고 이번 인사범벅 논란까지 겹치면서 경찰 안에서는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장악 의도가 명확해졌다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인사 번복 논란이 된 경찰 치안감 인사 대상자는 모두 7명. 보통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번복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번복 대상자도 한두 명이 아닌 4분의 1인 만큼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인사가 이렇게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번복이 하필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된 날 이뤄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해 경찰 길들이기라는 경찰 반발에 불을 지폈습니다.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경찰 내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행안부의 권고안은 정치 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하고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장협의회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틀어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 눈치만 보다가 행안부가 권고안을 즉각 실행에 옮길 기세여서 경찰의 반발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안에 가칭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장악이라는 논란이 일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의 견제와 감독 장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며 인사 번복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져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하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이상민 장관의 사과와 경찰국 설치한 폐기를 촉구하며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부가 법안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고치는 우회로로 경찰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검찰 고위 간부 정계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를 포함해서 10명이 검사장 자리에 새로 올랐는데요. 전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핵심 요직에 승진 배치됐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해 임명됐고 또 다른 윤라인, 신흥석 서울고검 검사도 의정부 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당했던 특수통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뒤늦게 검사장으로 승진해 발탁됐습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노정현 창원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편중 인사가 될 거라는 우려를 의식해 나름 균형을 맞추려 한 부분도 엿보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 송강 청주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낙점됐고 또 다른 공안 전문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각각 서울 북부지검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은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해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 고경순 춘천지검장이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고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과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도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의를 밝혔던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도 수리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른바 검찰의 꽃 검사장에는 연수원 30기론 처음이자 여성인 김선아 제주지검 차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새로 영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다음 주 월요일자로 법무부는 이달 안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까지 근접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지수가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29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거래일째 연고점을 경신하며 1,300원 선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에 1,315.0원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이후 환율은 오르고 증시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6포인트 이상 하락해 2,342.81로 마감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0만전자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는 1.5% 이상 하락해 57,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4%, 2% 넘게 떨어지면서 무기력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 이상 하락한 746.96에 마감해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기술 섹터와 관련된 수요 둔화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이 전체적으로 받쳐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지수가 지난 3월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8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부동산 가격이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고물가 행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저희 이제 지표로서 FSI를 보고 있는데요. 금융불안지수가 이제 최근에 주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의 파장이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은커녕 식탁 물가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성비 좋은 밥상 재료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옛날 가격을 염두에 두면 선뜻 사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대표 고기인 돼지고기는 한 달 전에 비해 23%나 급등했습니다. 1984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 안정에 나서는데 요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인데다가 원화 환율까지 올라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 가격을 보면 이달 기준으로 바나나는 지난 한 해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 16%, 체리는 51%, 오렌지는 20%가량 급등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5인 가족인데 2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30만 원 해도 또 장을 봐야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 충격이 국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어서 파장은 전방위적입니다. 안정되는 듯했던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률이 3월 이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7.6%나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비싸서 못 사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외식 물가도 7.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커진 데다 재료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대폭 올린 한국은행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에그플레이션을 처음 언급하며 또다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현상은 하방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은은 에그플레이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체감 물가와 밀접도가 매우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의 상승 압력이 올 하반기 더 가중되고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자영업자 대출이 40%나 늘어나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은은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금융 지원과 손실 보전금 지급이 끊어질 경우 내년 이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장마가 무색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북 경산 기온이 37.6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내륙에도 첫 번째 장맛비가 내리겠는데 최고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산과 대구 등 경북 지방은 이틀째 37도를 웃돌며 6월 기온으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는 내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륙에 장마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후라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에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3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은 모레까지 장맛비를 뿌린 뒤 다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활성을 띠면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는 주기적으로 게릴라 호우가 내리는 형태가 되며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운명의 밤을 맞고 있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중징계를 받은 최광욱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면서 또 시끄러워진 모습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국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을 통틀어서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에 회부된 거 처음이라 그래요? 네, 처음이죠. 사실상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막말을 했다거나 어떤 일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관행이죠. 예. 실질적으로 뭐 선거와 관련된 또는 그런 의혹 때문에 사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질 일이 있을 때 뭐 윤리든 뭐든 당내 어떤 의결 기구가 같이 그 전에 이미 사퇴를 한다거나 어떤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리의 회부조차도 네. 사실 그 과정이 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 대표가 그 의혹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의혹을 모두 다 전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에 누군가가 제기를 했고요. 또 강홍석 그 가로세로 연구소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당의 고문도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는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하려고 대기 중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소명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이양희 윤리위원장, 김철근 실장 소명을 다 들었고 지금부터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제 사건의 지금 이제 본안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이제 들어가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정무실장이죠. 예. 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서 투자각서 7억 원을 써주고 이것을 이제 무마 의혹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 성상납 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이고 예. 그리고 이 7억 원 투자각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거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받았느냐 이게 예. 대해서 만약에 입증이 안 된다면 네.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 징계를 하기가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로 바로 이어지는 게 지금 벌써 시간이 이제 밤 늦었기 때문에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도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오늘 결론이 내려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연루자죠. 성접대 당사자로 거론된 사람이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인데요. 자, 이 김 대표 측은 윤리위가 열리는 비슷한 시각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5방에 힘을 써주겠다.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김성진 너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박근혜 파리, 소위 말하는 박근혜 파리.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대위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고. 네. 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박근혜 팔이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게 구속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한 내용을 지금 공개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리위에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할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준석 대표 측의 어떤 방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가세연이 작년 12월 말일쯤에 이것을 폭로했을 당시에 수사 자료였다라고 예. 내민 자료도 지금 계속 언론이 검증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국가기관의 접대비 뭐 130만 원 이런 식의 어떤 명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준석 대표는 그냥 방송인이었어요. 비대위원도 아니고 2012년도에 비대위원을 했고 그러니까 당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013년인가요? 2013년에 일이 돌아가 벌어졌을 보면 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방송인이라고 뭐 보통 이름이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가기관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반박이 또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였다라는 그 공식적인 기관의 확인이 없었어요. 즉 당시에 검사도 이것은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처음에 가세현이 냈던 자료가 완전히 공신력을 잇는 그런 증거 자료냐라는 게 확실한 정말 신뢰도를 얻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김성진 그 대표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와서 공익적인 일이니까 나와서 증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접견한 일부 내용을 갖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것 역시 사실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밀기 전에는 확실한 어떤 증언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하는 또 회의가 좀 듭니다. 뭐 근거로 하나로 얘기해 주신 것이 이준석 대표가 2013년 당시에 당에서 어떤 직함이 없었다. 자, 이런 근거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이 김성진 대표 측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내가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리위에서 필요하면 뭔가 소명을 듣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도 윤리위에서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초에 부를 거였다라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이 이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뭐 시간을 따로 내서 언제 부르겠다 이렇게 당대표가 출석하겠다는데 그리고 본인이 또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의 해명을 안 듣는 경우 사실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부를 거였으면 진작에 약속이 됐을 텐데 출석을 굳이 거부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말과 상관없이 요거 하나 즉 그 정무실장이 써준 7억 그 투자 각서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운명이 달렸으니까 시위성으로 나 여기서 지금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 나의 그 무죄를 밝힐 기회를 다오 이런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윤리위는 애써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긴 낼 텐데 그것이 이제 뭐 그 수위라든지 아니면 오늘이냐 이 부분은 뭐 오늘 좀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소명 자료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심의 하루 앞둔 어젯밤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SNS에 남겼더라고요. 전쟁에 이기고도 그 정쟁에 휘말렸던 로마 장군을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전사이죠. 로마사에서 포에니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스키피오라는 장군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니발 장군은 다 잘 알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하니발이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와 카르타고가 붙었던 전쟁이고 카르타고의 장수가 하니발이었죠. 근데 그 하니발은 기억을 하시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침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반격을 한 거예요. 계속 그 하니발의 그 기운을 빼면서 끝내는 이 하니발을 물리친 게 스키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데 스키피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권력 다툼 때문에 이 스키피오를 탄핵을 하면서 계속 그 원로원에서 호민관들이 계속 이 추궁을 합니다. 옛날에 500탈렌트를 이렇게 유용했다. 뭐 이런 어떤 혐의를 두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스키피오가 난
정치 안 한다 하면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내가 사실 지방선거와 대선 같은 포에니 전쟁처럼 어려운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딱 당 내에서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당권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바로 스키비오 장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근데 적합한 예였을까라는 건 좀 갸우뚱돼요. 왜냐하면 스키피오는 덕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니발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뭐랄까 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인해 버렸어요. 하지만 스키피오는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장군, 덕장이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덕장이냐라는 그런 비유가 맞느냐? 당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도 하죠. 네, 잠시 로마로 시간 여행을 죄송합니다. 다녀왔고요. 예. 자,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제명,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여기까지는 물리적으로 당대표 수행이 불가능한 거고요. 경고가 내려져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입지는 타격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이 될지 뭐 다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정치적 향방이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든 당을 선거로 이끈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가장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굉장히 이제 그 유망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도덕성과 관련된 타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당 대표로서 사상 초유로 징계를 받는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치적 타격이 당연히 불가피하죠. 일단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떤 그것이 뭐 설사 경고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타격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공천권이 없는 이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당대표지만 임기를 채우는 것과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경고라든지 또는 아싸리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제명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왕 제명 받는 이왕 징계를 받는다면 제명 만약에 받을 경우에는 이 제명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또 이거를 의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최고위의 구성을 보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고위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그 징계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 인원들 숫자 구성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제명 결정이 나온다면 최고위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또 정치적인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 뭐 경고 아니면은 뭐 아니면 도 이거고 이게 애매하게 예를 들면 출당 권유 이런 게 돼버리게 되면 출당 권유는 출당 만약에 안 시키면 자동으로 이게 또 당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장 강한 징계거나 가장 약한 징계가 그렇죠. 내린 이러면은 그렇죠. 경고라면은 불명예스럽지만 어쨌든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또 제명이라면은 굉장히 센 거지만 오히려 너무 센 그 징계다 보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상징성과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위 대마불사라고 그러죠.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최고위에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물론 징계를 안 받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만약에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죠. 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 관련해서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당권과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없죠.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젊은 나이에 저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 당이 좀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당권과 관련한 게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 없다. 자, 윤리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이게 당권 경쟁 구도와 관련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정치공학적인 어떤 해석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단순화한 게 아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깨끗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윤리위가 나서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윤리위원장이 또 이준석 대표와 사실은 친분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추천해서 함께 일을 했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계속 뛸 때 당대표가 되시면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양이 당 상무위원을 만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회부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건 공과 사를 뚜렷이 하자라는 그런 또 입장인 것도 있으니까 저는 윤리위를 이렇게 당권투쟁이다. 그리고 네. 또 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 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 구도를 이준석 대표 편을 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요?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맡은 이후에 당의 색깔도 많이 바뀌었고요. 당원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당이 치명상을 입을 거고 도로 새누리당이 될 거고 총선에서도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요. 지난 대선 때 실컷 봤거든요. 예. 두 번의 가출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이 첨예한 갈등 그리고 주도권 경쟁을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충분히 봤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하게 이 성상납과 관련된 것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이제 선거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용도 폐기구나, 밀어내기구나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꽤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징계를 통해서 당에서 이제 쫓겨나듯이 밀려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준석은 얼굴마담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꽤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 징계가 원인이 그러니까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어떤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의 소위 7억 투자 각서가 무마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밀어내기까지 가면은 결국은 이제 상황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게 네.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의 힘을 좀 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혁신이 만든다, 뭐 한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이 봤을 때 너무 설치니까 힘 빼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어떤 그 경고성으로 좀 이렇게 힘 빼서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징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 거죠. 예, 당권 경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민들레 모임은 주춤했고요. 김기현 의원 주도로 혁신24 새로운 미래 이런 모임이 출범을 했는데 뭐 이게 공부 모임이라고는 하는데 오늘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참석을 했고요. 참석 인원이 50명. 국민의힘 재적 의원이 115명인데 네네. 50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민들레처럼 좀 저항이 있거나 네. 또 비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만큼 또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이니까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지금까지 의정 생활을 예. 합리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신사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한 사람한테 주는 그 상도 굉장히 수차례 받았던 그런 그 의원. 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어떤 정파 그리고 뭐 네. 주류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임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들이 좀 마음 편하게 참석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당권 투쟁이 이제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올 연말부터는 상당히 많은 그런 또 정파 모임들이 생겨날 테고 이합집산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중복해서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속보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 안 하겠다고 했다가 재심 청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이 다시 한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판의 선두에 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광욱 의원의 이 재심 청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과정을 좀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최광욱 의원에게 충분한 해명의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몇 대 몇 표결도 아닙니다.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확정이 된 겁니다. 만장일치로 되게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이것이 논란되는 발언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있었던 성비위 각종 논란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예. 점에서 상징적이고 무겁지만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럼 자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복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벌써 또 이제 당내 파열음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좀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 또는 이 재심 청구를 또 비난하는 목소리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충돌을 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하필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당대회 이전에 어떤 그 분위기를 갖다가 소위 대립각을 세우는 예. 또 하나의 어떤 그 파열음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란을 쉽게 그냥 개인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폭력적 팬덤, 좌표 부대 다 부끄럽다. 민주당 자멸의 행진 중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반면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용민 의원, 당의 문제 남일 말하듯 평론가 모두는 무책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런 얘기를 오늘 김남국 의원이 했는데 실제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할 의사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네. 일단 출마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결심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혼자예요. 거의 모든 그런 이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자신을 지금 비난하는 상황이고 우상호 비대위원조차도 지금 그만하라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 박지원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정치인을 왜 내세웠을까? 지금까지 계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박지원이라는 인물로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갖춰보자라는 의미였다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진압하듯이 연일 그냥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김남국 의원도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이걸 들었던 여성 보좌관들이 정말로 일관된 어떤 증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그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증언한 거 아닙니까? 윤리심판원에. 그렇다면 그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사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될 텐데 도리어 그 가해를 했다는 최강욱 의원 편에 선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나와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민주정당입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막말을 했나요? 아니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어떤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상식에 벗어나. 이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말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건 저는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 표심을 끌어모았다고 하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또 2030 여성표를 민주당에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을 민주당이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활용이라는 게 선거 때 잠깐 쓰고 마는 그런 그 활용이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지지 세력을 이끌고 소위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대변하고, 그리고 당 외부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당내에 어떻게 왜 키워야 되는가를 저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원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위 당의 비주류와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탈당했습니다. 그럼 당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의 표심을 잘 받지 못하고 그 민심도 당으로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네. 자, 이때 나타난 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20대 2대녀, 3대녀들의 소위 몰표를 가져다 준, 물론 뭐 사건은 반작용,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또는 그 이대남에 대한 반작용이 있지만 그 반작용의 소위 그 뭐랄까요, 점화 역할, 부싯돌 역할을 한 것이 저는 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잘 가꾸고 잘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애정이 없다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쓴소리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 애정이 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자연스럽게 저는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거다. 최고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랬을 때 새로운 비주류, 그러니까는 586 내에서의 뭐 서로 뭐 운동권 출신이냐 비운동권 출신이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세대, 다음 세대, 지금 86세대 용태로 나왔지만 정작 86세대를 이어받을 소위 97세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우리가 뭐 차차기 이렇게 준비하듯이 향후 민주당의 20년 뒤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저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민주당이 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비판을 하는 것도 애정이 남아있는 거니까 자산으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당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사이에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8월 28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들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대선 지선 패배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계파적 대결로 가는 것을 가져간 우려, 이런 것까지를 했을 때 그동안 거론돼 오셨던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라,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사실상 이재명 의원 나오지 말아라, 자, 이런 얘기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나오지 마라라고 결의를 하고 압력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구를 내세워서 이 정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민주적인 어떤 선거와 민주적인 당권 투쟁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개혁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누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오지 마라라는 단계에 머무른다면 전당대회라는, 그러니까 당의 꽃이라는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치른다면 나오게 해서 당신이 책임이 있다라고 차라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투쟁을 제대로 벌이고, 이 가치 투쟁 그리고 이념 투쟁으로 해서 정당의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과정이 전당대회인데, 단순히 책임이 있으니까 나오지 마세요라고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어떤 가치라든지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누구를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재선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했고요. 친문 계획 시민 전해철 의원이 선제적으로 이제 불출마하겠다, 50대 50이다 했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오늘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근데요, 그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해철 의원이 정말로 당대표로 나왔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러면은 나 안 나갈 테니까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마세요.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면은 저는 뭐 동반 불출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성에 기인한 선순환 효과로 당의 어떤 개혁의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마 이런 게 일단은 악순환이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효성이 있느냐. 나온다라면은 압도적인 차이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압도적이라고 하는 게 뭐 9대1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표차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온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나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소위 친문 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정도의 그런 그 당 장악력이 있었다면 왜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못 나왔을까요? 그런 점에서 그다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건 그냥 견제용일 뿐이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불출마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압력에 의해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 대리전으로 갑니다. 대리전으로 가게 되면 그 싸움 또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자발적으로 안 나가게 되면 어떤 그 혁신, 그다음에 변화 이래서 86세대 용태에 따른 뭐 97세대의 등장 새로운 인물들을 채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압력에 의해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 대리전으로 가게 되고 대리전으로 가게 되면 당의 갈등만 오히려 커진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97세대 교체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전해철 의원이 뭐 한 명이면 뭐 여파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불출마가 좀 이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박용진, 뭐 김혜영, 그다음에 뭐 강병원, 전재수 이런 그 97 그룹 내 이름들이 좀 거론됐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좀 공간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그렇다면 좀 더 명분 있게 아마 그 불출마 선언보다도 더 명분 있는 어떤 과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 진짜 후진들이나 혹은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의 후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면 내가 불출마할 테니까 당신도 불출마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당의 새로운 어떤 누군가를 내가 지원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은 네거티브 방법이죠. 그러니까 진짜 97세대를 생각하고 진짜 당의 혁신을 생각하는 중진 의원들이라면 보다 더 이념이나 가치로서 어떤 세대나 어떠한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셔라. 그게 더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그게 더 언론의 어떤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내일부터 민주당 이틀간 의원 워크숍이 있다고 하는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좀 생산적인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자, 다음 주제에 다뤄볼 텐데 정부가 경찰 치안관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해명도 오락가락해서 또 논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원래 경찰은 다른 조직과 좀 다르게 공식 발표 나기 전에 내정 단계 한 3일 전쯤에 통보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찰청장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격정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제 추인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까지 인사가 진행돼 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실무자의 실수인지 해명이 지금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명확치가 않은데 어쨌든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당신 어디로 승진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다 됐는데 이게 발표난 지 2시간 만에 또 뒤집어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찰청장이 이렇게 인사를 얘기했는데 2시간 만에 이게 바뀐 거는 결국은 위에서 누군가 이거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이래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이제 장관이나 또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결재는 한 번이었다. 결재가 뒤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인사와는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소위 이취임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그 소위 그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 요것과 맞물리면서 소위 경찰 길들이게 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의 한 목소리를 좀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뭐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자, 조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사 번복 자세가 없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그 외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치안감은 대통령이 인사를 승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 해명은 대통령 결재 전에 가안이 발표가 되면서 사달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첫 번째는 아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은 안을 발표하는 시스템 예.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자, 그랬다는 지금 해명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결재를 한 내용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기 전에 발표를 했든 아니면 결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달랐든 간에 두 가지 다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남의 일처럼 마치 좀 경찰 쪽의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이 지금 책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영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발표해야 되는 그런 고위직의 경찰 그 간부의 인사가 전혀 다른 안이 발표되고 번복되는 상황이라면 초유의 상황이고 그 초유의 상황을 최종 책임자인 장관이 책임을 통감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정도의 어떤 워딩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그러니까 태도 자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분명히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경찰의 인사를 보면 행안부에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뭐 압력을 넣었다 안 넣었다가 아니라 근데 행안부에서 가안이다 몰랐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정부 조직 내에 있다면 그것부터 지금 책임을 지우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잘못했고 이것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한두 사람의 어떤 실수 이런 네. 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호도해 버리면 그야말로 영이 서지 않고 영이 서지 않으면 신상필벌 즉 상과 벌의 앞으로 영도 계속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사실 예. 행안부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초유의 일인데 하필이면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이제 발표한 날 있어서 여러 가지 파장이 더 일어서 잠시 다뤄봤고요. 마지막 주제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자 국정원이 지금 원훈석에 적혀 있는 글씨를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원훈석을 교체한다고 그래요. 이 글씨체 때문이라면서요. 그게 글씨체가 이제 신용복 선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다는 신용복 선생이 글씨체, 이 어깨동무체라고 그러는데 예. 이 글씨체 때문에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6월에 교체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만든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를 또 바꾼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우리가 이제 작품과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애국가,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익태 선생의 친행적이 있거든요. 그럼 애국가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을 구별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시국 사건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의 작품을 갖다가 1년 만에 새 걸 바꾼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용복 교수 하면은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생, 이 책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20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보니까 국정원이 이제 대북 정보 활동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국사범 그리고 단순히 뭐 전향 이게 아니라 통역당 사건이었고요. 통역당 사건은 진보 진영에서조차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그 3인 사형을 당했습니다만 그 주도했던 3인이 이 북한에 넘어갔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 자체는 전부 다 인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신영복 씨도 나중에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3인이 넘어간 것도 몰랐고 나는 민주화 투쟁 조직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전향서를 쓰고 이제 복역을 멈추고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의 어떤 엄중함은 분명히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예. 여타 물론 국정원이 나서서 조작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첩 사건, 조작 사건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어쨌든 그 3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북한에 넘어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이 다 인정이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실 그 신영복 씨가 아무리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국정원에 이 신영복 씨 글씨체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런데 지금 국정원 역대 원훈을 쭉 정리해봤더니 네네. 이게 뭐 김대중 정부 이후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글쎄요, 이건 바람직합니까?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자 국정원의 성격을 매 정부마다 사실은 규정을 하면서 지금 바꿔왔잖아요. 그 말들 중에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옳은 말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다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국정원을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지금까지 이 과거의 어떤 그 국정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생기면서 그때마다 바꿨거든요. 저는 차라리 정말 제가 이 주장을 한다면 원훈석을 세우지 말자. 돌 하나 그냥 아무 글씨도 새기지 않고 돌 하나를 놓든 뭘 하든 아예 새기지 말자. 예. 왜 정권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국정원의 어떤 그런 그 이 상징을 바꿔나가는 어떤 관례를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예. 차라리 전 이 정부에서 어떤 말도 새기지 않고 국정원은 국정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정원을 규정해 주지 말고 국민이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원훈석 글씨체뿐 아니라 원훈도 지금 새로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조금 전에 보신 역대 원훈 중에서 제일 처음 거 있죠. 음지에선이라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1위라 그래요? 네, 뭐 워낙 오래되고 가장 상징적인 얘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보기관이 이제 그 음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그 암묵한 그런 공작 정치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바뀌고 아직까지 그 지향점을 못 찾고 있는데 국정원이 어쨌든 국내 정보로부터 손을 떼고 이제는 해외 정보 그리고 대북 정보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좀 원훈을 갖추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가 수사 결과를 월북한 것으로 조작했다며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이런 지침을 과연 청와대가 내렸는지 등이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조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방해와 국방부의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고발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으로 유족 측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지침을 보내 월북으로 결과를 조작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 질의에서 이 씨 사망 다음 날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첩보들을 종합해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2년 만에 월북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씨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판단한 당시 해경 발표는 일부 전문가의 약식 의견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우선 대통령 기록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다수당으로서 공개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할 정보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로 결국 검찰이 청와대가 보고받은 군 감청 자료 등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도 지금이라도 전 정권 인사들이 양심 선언에 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핵심 관계자들 선에서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입장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한심한 정쟁 유발이라며 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감정 싸움과 내탓 공방에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과거 청와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소속 의원들은 해경 청사를 찾아 피해자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짜맞추기 수사한 것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월북을 결행했다는 7가지 근거 자료는 모두 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우리 TF 의원님들이 하셨고요. 여당 질타에 정봉훈 해경청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거리낄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자 그러면 뭐든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은 없어요. 평행선을 달리던 원구성 협상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야 회동을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찾나 했더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 사건을 사고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야당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고발 사건들을 취하하자는 제안을 해 서로 공감한 것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발끈했고 또다시 정쟁을 유발하고 그동안의 협상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인. 여당은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 민주당이 원구성과 관련 없는 조건들을 내걸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할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 원내 지도부의 감정 싸움으로 원구성 협상마저 다시 경색되면서 3주 넘게 개점 휴업 중인 국회 정상화는 또 한 발 멀어진 양상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서체로 된 원운석을 교체하고 원운도 새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교수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기 때문에 이런 신 교수의 글씨체를 국정원 원운석으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원운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정원이 지난해 6월 창설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역대 5번째 원훈입니다. 원훈석 제막식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 1년 만에 교체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원훈석에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서치를 사용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모임이 규탄 성명을 내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원훈석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영복 씨는 통역당 장기수예요. 국정원은 통역당과 같은 간첩을 조사하는 기관인데 국정원에 있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원훈은 37년간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사용하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변경되는 등 최근 정권마다 바뀌어왔습니다. 국정원은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교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원훈석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원훈을 정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당면한 국방건설 인물들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상반년도 국가방위사업 전반을 총화하고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들을 확정하며 당의 군사 노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됩니다. 의정 토의가 시작됐다고만 밝혀 회의는 최소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당 중앙군사위 회의가 매번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같은 달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적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추인하든 아니면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든 아마 직간접적인 논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강행 결정이 나오면 곧 공개하겠지만 보류할 경우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새로운 중대 결정을 도출하기보단 이달 상순 당 전원회의에서 세운 대책을 군 간부들에게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퍼뜨리는 자리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전 군에게 이런 정세의 엄혹함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든 군의 경각심과 군이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선전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아마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 비서국 회의에서 규율 확립을 강조한 만큼 군의 경제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점검하면서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과 국방력 강화 조치 등을 비난하며 강대강과 정면승부 대외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북한의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철저히 제압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뒤집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 일보로부터 기증받은 1980년 5.18 당시 사진 가운데 계엄군 장갑차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찍힌 것으로 같은 날 오후 1시쯤 시민이 공격에 나서며 계엄군 측 사산자가 발생하자 31사단 장병들에게 실탄을 넘겨받아 가까스로 발포했다는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이 가짜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조사인은 타 언론사 촬영 사진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서 사진이 찍힌 날짜를 특정했고 그림자 분석을 통해서 시간대를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불투명한데요. 공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가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10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인데 반도체 기술 협력, 원자력 수출, 방위 사업 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에 5천만 달러를 올해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발표합니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공식 회담이 아닌 플러사이드, 즉 짧은 약식 회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은 정치적 공감대로 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여지가 있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간 것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반중, 반러 정책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인 만큼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또 나토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넓히기 위해 주 나토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주 나토 대표부를 신설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또 동맹국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김건희 여사도 이번 나토 회의에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세션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공식 일정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에 나토에 가게 된다면 김 여사로서는 외교 무대 대비가 되는 셈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이 노선은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황금 노선으로 한일 간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로 막혔던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을 오는 29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 중단됐는데 2년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주일에 8회 운항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주 2회씩,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도 각각 주 2회씩 운항합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황금 노선으로 2019년에는 정기편만 4개 항공사 주 21회씩 모두 84회 운항했습니다. 한국에는 인천공항이,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있지만 김포와 하네다 공항이 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은 양국 간 수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복원된다는 것은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일본 측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일본 정부도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하늘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를 마련하고 하반기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김포 하네다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특히 반기는 것은 한일 경제인들입니다. 3년 만에 일본에서 다시 열린 한국 상품전 현장에서도 양국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한국 기업 제품을 일본에 소개하는 한국 상품전. 코로나 속에 중단됐다 3년여 만에 대규모로 다시 열렸습니다. 현장을 찾은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김포 하네다 운항 재개 소식을 크게 반겼습니다. 今まで全然行け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商品探しに行ったりとか、情報収集行ったりとか、展示会行ったりとか、韓国の方にも足運びたいなと思ってます。もっと交流し合うべきだしね。政治家も行けばいいし、来ればいいんでやらないでしょ政治家は。ね、選挙民を気にしてるから。 이번 행사에는 일본 최대 유통기업 이온 등 500여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수출 상담도 1,200여 건 들어와 온라인과 병행해 열린 지난해의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왕래가 중단된 상황 속에도 일본 내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K-팝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국 상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오늘 전시회에서 나온 한국 화장품, 바이오 기업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도 경제 등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김포 하네다 운항 재개는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한일 교류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편, 4편씩 일단 운항하던 노선입니다. 일단 비자가 좀 면제가 되고 일단 항공 수요가 좀 자유롭게 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일 모비자 왕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날 예정인 가운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째 10,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날보다 318명, 일주 전보다는 443명이 줄어서 13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4명,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안정세에도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봄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줄어들면서 7, 8월 사이 재유행이 올 거란 예측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현실화되기 전에 차근차근 의료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재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 방역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규제와 의무보다 자율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여행 전 백신 접종을 마치고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외라도 50명이 넘게 모이는 공연장이나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영업시설에는 냉방을 하더라도 최대한 자주 환기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장거리로 전파돼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냉방기기 바람 방향은 가능한 천장 또는 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밀집도 관리에 집중합니다. 해수욕장은 신호등제로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분산되도록 관리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은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 4개가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될 예정인데 위성에서 위성이 사출되는 방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발사 11시간 2분 뒤 성능 검증 위성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의 본격적인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직후 위성 신호를 일방향으로 받은 데 이어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 겁니다. 원격 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동기화했으며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GPS 수신기도 활성화했습니다. 이어 지상국에서는 위성의 자세 제어에 필요한 궤도 정보를 성능 검증 위성에 전송했습니다. 현재까지 항우영 연구진이 성능 검증 위성 수신한 위성 상태에 대해서 상태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앞으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초당 1Mbps 속도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4개의 큐브 위성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됩니다.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이 사출되는 건 세계 최초인데 이 과정을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 향후 지상국으로 전송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출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이번에 이제 독자 위성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독자 위성을 만들면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출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사출하는 기술을 한번 검증해 보자. 성능 검증 위성은 큐브 위성 사출과 같은 초기 운영 기간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2년 동안 지구 태양 동기 궤도를 하루에 약 14.6바퀴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청와대 개방 43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충북 충주에 사는 72살 김영순 씨가 오늘 낮 1시 19분 100만 번째로 청와대에 입장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기념품인 손목시계를 축하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품으로 온전히 돌아간 청와대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토의 서쪽 가장자리를 연결한 둘레길 서해안길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서해안길은 우리나라 국토 가장자리를 연결한 코리아 둘레길의 하나로 전남 해남 땅끝 전망대에서 인천 강화까지 1,800km, 109개 구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길 가운데 부분인 62번째 구간에 충남 보령 천북 불단지 공원에서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새벽 1시 24분쯤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인 파크티카주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아프간 당국과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파크티카주 탈레반 정부 문화공보국은 파크티카주에서만 1,000명 넘게 사망했고 1,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연일 이어지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후부터 밤, 충청, 이남은 내일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 모레 새벽에 중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호남과 제주도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최고 70에서 100mm로 양이 무척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도 23도, 부산도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은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9도, 광주 28도,
강릉 30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